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6월 대구에서 또다시 코로나 장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장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MC님 잘 아시겠지만 그 휴잭맨하고 뭐 그쵸. 러셀 크로우하고 뭐 NSA가 나왔던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레미제라블이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프랑스 혁명 있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가 되게 어려울 때고 프랑스가 뭐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외국의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재정이 파탄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금들을 시민들한테 막 걷고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가 되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있었던 시기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의 어린 조카들이 이제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 네.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빵 한 조각을 훔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감이 됐는데 이제 어린 조카들 때문에 이 사람은 탈옥을 해서 어린 조카들을 자기가 보살펴야 되니까 네. 자꾸 탈옥하고 다시 잡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19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나와가지고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훔치게 되죠. 그쵸. 또 훔치는 것도 이제 주교님의 그 은쟁반을 훔쳐가지고 경찰에 또 잡히고 나니까 그 경찰에 잡힌 상황에서 이제 이 은쟁반 네가 훔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아 그거 내가 은쟁반 이 사람 준 거고 이 은초대까지도 줬는데 이 사람 안 가져갔다. 이거 너 왜 안 가져갔냐. 이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냥 그렇죠. 훔친 게 아니라 이 주교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면을 해주고 그 후로 이제 장발장이 변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들렌인가 하는 이름으로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이렇게 선행도 하고 멋진 사람이 됐었는데 이 장발장을 계속 추적하던 그 교도관이었다가 경찰관이 되는 그 자베르, 그 러셀 크로우가 연기했었죠.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계속 시장으로서 장발장이 아닌지 계속 의심을 받다가 그 자베르가 이제 장발장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장발장이 내가 장발장이다 이렇게 나섰던 그런 영화였던 건데요.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 장발장이랑 약간 비슷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가 이제 프랑스 혁명기에 그 혼란하고 어렵어서 아주 많은 민중들이 좀 힘들던 네. 시절이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뭐 거리에 뭐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밥차라든가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이제 공짜로 제공을 받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안 그쵸, 되니까 안 되죠.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막 줄어버리고 그래서 네. 일용직으로 일도 못하고 뭐 밥을 얻어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예전에 장발장이 겪었던 어려움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야말로 이제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식료품 절도 이런 일들이 좀 발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좀 자꾸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6월에 대구에서 이제 이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네. 또 명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야간에 이제 자기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복지관의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식료품을 훔친다고 합니다. 뭐 참치캔, 통조림, 햄, 뭐 레토르트 식품, 라면 뭐 이런 거를 훔치다가 이제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을 조사를 해서 당신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노숙인이 나중에 이제 돌아다녀 버리면 이 사람 신원이라든가 주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아유 이거 구속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이 남성이 이제 현장에서 라면이라든지 참치캔을 이제 먹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혹시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봤더니 그 가방 안에 한 35,000원 상당의 참치캔, 뭐 세 통, 그리고 통조림 햄,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 5개, 뭐 라면 이런 게 사실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배가 고팠으면 이거를 복지관에 들어가서 훔쳐서 이걸 먹고 있었을까라는 뭐 일각의 사실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이제 작년 경기도에서 처음 이런 말이 생겨났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A 씨가 고시원에서 하나에 네. 300원씩 팔던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서 이제 입건됐었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고 어려워지니까 일용직 일자리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흘 동안 굶주렸다고 해요. 네. 열흘 동안 뭐 물이나 먹고 이러면서 계속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시원에 가서 거기에 있던 달걀을 훔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절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00원 그러니까요.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또 처벌을 안 할 수가 없고 뭐 입건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입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사실은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이제 18개월을 구형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란 18개를 훔친 건 맞는데 18개월을 이제 구형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아니 고시원에 무단 침입을 해서 가져갔고 그리고 비슷한 절도 전과도 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이제 절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엄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또 일각의 시선도 있었고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이런 사안이 이제 검사나 판사가 일 처리를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그러니까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도라고 하면 그 단순히 그 절도 하나만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이 사람의 절도 범행을 보면 이번 절도 말고 다른 데서도 절도를 했었을 텐데 이번에만 걸렸을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범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야간에 뭐 무슨 주거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그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그냥 물건만 훔치고 나오면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훔치다가 발각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이 발각한 사람이 이거를 저지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저지하다 보면 안 잡히려고 이제 그 사람이랑 몸싸움 같은 걸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안 잡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좀 필사적인 몸싸움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입장으로 좀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것도 밤에 뭐 별거 아닌 물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 냉장고를 뒤져서 뭘 가져간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고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그런 집에서도 과연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엮여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그 식료품 절도라는 것으로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볼 건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력이 있다고 또 하면 그렇죠. 또 여기서 생각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동안 뭐 이 사람이 훔쳤던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그 기존에 있었던 전력의 범행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계속 비슷한 범행이에요. 그러면 걸린 것만 이렇게 있을 거지 다른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게 되거든요. 이제 특히 절도라는 게 이제 그 아무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발각된 거고 하니까 이게 과연 이거 단순한 한 개의 범행으로 볼 건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되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절도 범행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르게 되면은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을 법에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냥 일반 절도와 야간에 어떤 주거라든가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절도의 그렇죠. 형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또 절도로 실형 전력을 여러 번 받고 나면 뭐 실형을 뭐 두 번 상습으로 2번 실형을 받고 나서 또 누범 기간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다. 실형을 뭐 3번 받았는데 또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다. 여기서 누범이라는 거는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평집행 종료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내의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거 이제 누적된 범죄라 그래서 이제 누범이라고 하거든요. 범죄 에너지가 누적돼서 좀 강화됐으니까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또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 절도 범죄가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진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료품 절도라든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나쁜 거긴 하지만 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기보단 그냥 단순히 잠깐 일시적인 허기를 면하려고 그렇죠. 했던 건데 여기에 또 그렇게 강력한 범죄로 의율해서 처벌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검사로서는 이 사람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선처해주고 처벌하지는 말까? 이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기소유예를 할 건지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뭐 집행유예를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엄청난 고민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누구를 가해자를 선처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선처를 해줘라 이럴 수 있겠지만 편의점이라든가 뭐 식료품 가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회사 자체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훔치다가 적발된 사람은 우린 합의 안 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러면 되게 참 어려워져요. 이걸 뭐 그러네요. 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너무 가혹한 것 같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안 해줄 수도 안 없는 할 노릇이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참 어려운 사정들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그간에 했던 절도 전력 내용들을 다 살펴보거든요. 절도 전력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이번에 특별히 참작해 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검사도 결단할 수밖에 없고 판사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검찰에서 18개월이라는 게 이제 1년 6월을 구형했다는 네. 건데 아마 이게 뭐 검찰에서 뭐 구형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선을 구형했던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검찰이 특가법상 절도를 이제 절도죄를 적용을 했다라는 점도 사실은 뭐 많은 집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생계형 절도였는데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제 절도로 이제 보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또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인가 특가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법정형의 문제라고 봅니다. 통상 일반적인 절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납부하고 뭐 실형을 한다든가 이런 위험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되면 이건 벌금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해봐야 집행유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더 세져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절도가 되게 되면 이게 형량이 또 확 올라갑니다. 뭐 2년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뭐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형량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만든 취지 자체는 뭐 절도 중에 이런 유형은 조금 더 가중하고 또 네. 이런 유형은 더 가중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격하게 법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 고시원에서 달걀 훔쳐서 문제됐던 사람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특가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도 고민을 하다가 아마 뭐 특가법으로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절도로 해서 보다 엄하게 하는 걸로 했는데 또 이게 또 한편 살펴보면 또 너무 가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검사가 이제 처벌하는 죄명을 이렇게 검사가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라는 죄명으로 기소를 할 건지 B라는 죄명으로 기소를 할 건지 이거를 약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경한 쪽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던 거죠.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도 참 고심이 깊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계란 18개를 훔쳐서 일단은 뭐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지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범죄 전력도 있고 또 누범기간이라는 누범기간에 그러한 절도를 또 저질렀다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참 고심이 깊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코로나 장발장 이 사건, 이 재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또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이게 이제 1심 재판부가 이제 징역 1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검찰에서 처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를 했다가 네. 이제 형법상에 이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라는 걸로 조금 더 법정형이 낮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징역 1년 선고를 했었던 건데요. 네. 또 항소심에서는 뭐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감경을 해줬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단건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범죄 전력이 뭐가 있는지를 언론에서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결한 18개 훔친 건데 이렇게 되겠지만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결한 18개 훔친 그 사건 하나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한다면 단순한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생계형 절도는 뭐 살다 힘드니까 이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 사람의 전력들을 쭉 살펴보면 살다 힘들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기록상, 증거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이름이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식료품 다 절도해서 하는 거를 다 허용해주고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걸 그냥 다 용인해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랑도 또 얽혀 있어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형사처벌로 해결될 영역인지 사회복지라는 측면이랑 결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줄 영역인지 그건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도 참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좀 느껴집니다. 일단은 항소심에서 뭐 징역 3월이 선고가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에 이제 해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당시에 뭐 체격만 보더라도 키 한 160cm 정도의 체중 45kg 정도로 굉장히 좀 왜소하고 그랬던 뭐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구나라는 점이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짚어봤던 그 대구에서 있었던 그 코로나 장발장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결국에는 뭐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단계에서 조금 뭐 선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선처하는 이제 기소유예라는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걸 뭐 단순히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 정식으로 법원에 법정에 세워가지고 뭐 징역형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단순히 네. 그런 사안이라면 그냥 벌금 정도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통장이랑 돈 같은 거 이렇게 빼오는 이런 절도하고 이렇게 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뭐 먹는 거랑은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달리 보는 거고요. 사안에 맞게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대구 코로나 장발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좀 선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말이 이제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용어가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코로나 장발장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또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했을까요? 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범죄에 이르기 전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네. 관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사회복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하게 되면 입원 치료 등 일단 의료복지를 지원을 해줄 거고 그리고 장기 미사용한 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과 기초생활급여 같은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당신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이욕적인 동기에서 무슨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값 나가는 물건을 훔쳐서 그걸 작물로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했다고 하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 그 수원시랑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좀 앞장서서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일단은 이 남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기는 받지만 그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나온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지자체라든지 어떤 일정 정도의 국가의 원조를 통해서 사실은 좀 본인이 최소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활 기반은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장발장 사건 뭐 짚어봤는데 근데 이런 비슷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재산 범죄가 증가할 때 좀 선진국형 재산 범죄가 되면 무슨 좀 지능적인 재산 범죄, 예컨대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늘게 되는데 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렇죠. 그런 나라일수록 절도 범죄라든가 네.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범죄로 내몰리고 특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식료품을 훔친다는 게 참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괴감 같은 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결국 코로나는 자꾸 끝나질 않고 또 뭐 날은 계속 더워지고 뭐 힘들고 또 기존에 본인이 어디 아파가지고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선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꾹꾹 참고 뭐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뭐 결국은 암에 물건 훔치게 되고 물건이 아니라 식료품이죠. 그렇죠. 훔치게 되고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코로나가 생긴 지 우리가 뭐 한 1년이 훌쩍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모두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오로지 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양극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조금씩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정말 뭐 범죄로 내몰리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사실 그 일용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로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진짜 길어지다 뭐 보니까.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친한 지인이랑 같이 이제 저녁 약속을 했어서 네. 둘이서 이제 식당에 가서 먹는데 저랑 그 지인이랑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고. 식당이 꽤 큰 식당인데 그럼 그 식당에서 일하던 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내몰리니까 어디 취직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서 일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면 숙식 제공이 안 되는 곳에서 나와서 일자리 없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그 특별히 이제 일정한 주거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뭐 신청하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신용불량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은 자기 명의로 된 제대로 된 통장이 그렇죠. 있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참 우리 모두가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유 냉장고라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처음에 이제 공유 냉장고래서 요즘에 이제 공유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려 쓰는 뭐 이런 느낌인데 이 공유 냉장고가 이제 공유 냉장고라기보다 이제 기부 냉장고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기부를 하고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누구나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지자체들이 뭐 양천구라든가 막 이렇게 여러 곳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고 이런 곳에서 이제 냉장고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식료품을 기부하고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게 하고 냉장고 관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좀 이웃 간에 좀 나누는 거죠. 뭐 그 어떤 교회라든가 성당이나 뭐 절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쌀독에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쌀을 채워놓고 그 안에서 누구나 이제 가져가시도록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아요. 네. 그거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사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식료품을 구매한 다음에 이게 사실 혼자 해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다 보니까 이걸 아깝게 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까워서 뒀다가 결국에는 이제 썩어서 이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구원과도 같은 이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한 또 장발장 은행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벌써 6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예, 이게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잘 되는 게 목적일 수 있는데 이 네. 장발장 은행은 이제 잘 안 되는 게 목적인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범죄자한테 해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료품 절도를 뭐 몇 번 해서 이 사람을 뭐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때 벌금형을 할 수 있는데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벌금이 부과가 되면 낼 그 수가 사람이 없죠. 그것을 낼 방법이 없는 거고 벌금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 노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갚도록 하고 그쵸. 있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그 노역장에 이제 뭐 강제로 유치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징역형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는 비슷하다고 거죠. 느끼죠. 예, 그러면 그 원래는 돈을 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본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불이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싶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장발장 은행이라고 해서 왜 우리 예전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홍세화 씨께서 은행장이라고 하시고 네. 좋은 뜻을 가지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런 은행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돈을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돈이 회수가 되면 좋겠는데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발장 은행에서 그동안 791명의 도움을 받았는데 125명은 돈을 갚고 나머지는 돈을 잘 못 갚았나 봐요. 근데 네. 이 장발장 은행을 위해서 8,000명의 시민과 단체들이 한 10억 원 가량 후원을 해줬다고 하고요. 따뜻한 마음이 되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빌려간 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건 계속 그분들은 어려움을 어렵죠. 겪는다는 거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벌금에 대해서 집행유예라는 걸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벌금이 벌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벌금을 이제 나눠서 내는 것 자체를 허용을 잘 안 하려고 그쵸.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벌금형을 집행하는 건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입장을 바꿔서 벌금을 이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특히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분납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법을 바꿔가지고 벌금보다 훨씬 더 센 범죄인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되는데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하에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거를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 피의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해자 보호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의자에게 한량 없는 선처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딱한 사정, 생계형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 이런 거는 좀 참작해 줄 여지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그 피해, 불이익,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제도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장발장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과 그리고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은 좀 도와주고 재활의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네. 이제 복지국가, 민주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재원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벌금으로 받아서 재원으로 써야 될 그거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형태의 약간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네. 이제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람을 벌 주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회 구조 내지는 사회 부조, 복지 이런 측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극저 신용자 대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300만 원까지 해서 대출 기간을 5년으로 이율은 연 1%로 해서 신용이 되게 낮은 사람한테 이제 도와주는 제도를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신용이 아주 낮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자에게도 지원하겠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대선 후보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그 좀 이상한 것 같다. 예. 또 뭐 지원 대상에 보면 그 맞벌이 4인 가구가 연소득 뭐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 재난지원금 받게 되는데 연소득이 1억 얼마가 넘어가는 사람을 뭐 재난지원금을 주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게 맞냐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게 또 약간 바라보는 시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거냐, 뭐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건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예전에 혹시 뭐 검사 생활 하실 때 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좀 접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만약에 이런 사건들 보시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뭐랄까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 접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나쁜 사람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빠서 벌 주는 게 맞다. 이런 사건은 사실 별로 고민되지 않고 그쵸.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사건은 일단 자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엄청 고민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사람한테 당신 사정이 어떻고 뭔 어떻고 이런 거를 다 물어보게 돼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피해자가 난 처벌을 원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피해자한테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좀 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피해자한테도 설득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피해가 크지 않은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게 또 뭐 사건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건으로 변하거든요. 네. 이걸 그냥 확 기소해 버리면 편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뭐 국민들이 검사한테 사람을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는 그런 거 살펴서 하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사람 불러보고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고 이거 선처받으면 어떻게 살 건지 물어보고 피해자한테 그런 사정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다는데 한번 선처해 주시는 건 어떤가요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이 되게 복잡한 사건이 되고 또 와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는 그동안 내가 여러 번 피해를 봤는데 그게 다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도 라고 있겠네요. 말씀하시면서 또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야기하고 하면서 검사가 적절히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선처해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기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그런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사정이 납득이 되면서도 그간에 이 사람이 해왔던 성향이라든가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위험하다 싶으면 뭐 심하게는 구속 기소까지 하게 돼요. 그건 뭐 사람의 내용에 따라서 살펴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계형 범죄를 하다가 강도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 범죄를 뭐 저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물건 훔치면 식당 주인이 이제 발견하면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식당 주인 때려서 그럼 식당 주인이 다쳐요. 그럼 강도상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쉽게 선처해주기가 어려워지고 어렵죠.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라는 범죄 자체가 강도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쌍하니까 한 번은 봐주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그렇네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기는 하지만 그 범죄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좀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결과적으로는 뭐 생계형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자꾸 반복이 되고 한다면 그걸 단순히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어렵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라는 게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뭐 식료품 훔치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네. 뭐 나는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뭐 길거리에 널려 있는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다 내가 그냥 훔쳐서 산다. 이거는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전문 도둑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로 힘들어서 사회 복지로 해결해야 될 영역인데 그거를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계형 범죄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당연히 뭐 선처를 해주면서 복지랑 연결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생계형 범죄라든가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시적인 그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가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전염병 국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인한 거라고 한다면 검찰이랑 지자체랑 뭐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서는 지자체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검찰에서는 그거를 뭐 그 대신 뭐 이번에 한해서 선처한다 하면서 기소유예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장발장 사건들, 이 비슷한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장발장 사건들 짚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